생리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여기 페이지가 64페이지부터 하면 되네요. 또한부터 해봅시다. 64페이지 정맥 한류량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죠. 정맥 한류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시다. 자, 그래서 이 정맥 한류량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심실의 근육 길이가 길어지고 수축력은 더 강해져서 1의 박출량은 증가한다. 그게 뭐 스탈링 법칙이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한 그 순환계의 어느 부위에서든 혈류에 대한 저항에 대한 증가는 심장으로의 정맥 한류를 감소시키고, 이게 지금 보면 전부 다 당연한 이야기를 어렵게 적어 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피에 대한 저항성 증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심장으로 돌아가는 길이 힘드니 정맥 한류를 감소시키겠죠. 돌아가는 길이 험난하니까 꼬불꼬불한 길이 막 많을 거 아닙니까? 똑바로 하이패스니까 하이웨이가 쭉 이어지게, 고속도로가 쭉 이어지게 되면 쭉 틀어져 놓고 쭉 달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꼬불꼬불한 길이 있게 되면 당연히 피가 정체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심박출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당연한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한 건, 이 말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특히 심장의 수축에 대해 수축기에 대동맥, 폐동맥으로 혈액이 박출될 때에 이에 대응하는 후부하라고 하는 혈관의 저항이 증가하면 1회 박출량은 감소할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는 후부하라고, 전부하 후부하 할 때 후부하, 나중에 걸리는 그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혈관의 저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전부하의 증가는 1회 박출량을 증가시키며 후부하의 증가는 1회 박출량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그림 3-19 페이지 64페이지에 나와 있죠. 전부하 이완기 말의 혈액량을 위에 보시면 그 깔때기에다가 그 정맥, 이게 이제 상하대 정맥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 위에 든 사람이 피를 더 쏟아 부어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심장의 근육이 늘어난다는 말은 용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축이 늘어나겠지만, 후부하 같은 경우에는 이 혈관의 저항성을 증가시킨다고 꽉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꽉 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박출량을 감소시키게 되겠죠. 끝. 그래서 근육 운동도 정맥 한류를 증가시키는 그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골격근이 수축할 때 그 골격근 내에 뭐 그렇게 막 헬스를 해가지고 우락부락하게 만들란 얘기가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걷거나, 다리 근육이 중요한데 다리 그 허벅지하고 엉덩이 근육이 중요하거든요. 그 걷거나 하는 것들을 생활하라는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골격근이 수축할 때 골격근 내에 있는 정맥에 압박되어 이는 더 많은 혈액을 심장의 방향으로 흐르게 하며, 또한 정맥에는 판막이 있어가지고 심장 방향 이런 걸 촉진시켜준다. 그 이야기 때문에 그 다리하고 엉덩이의 근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거나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막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닌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근육의 저항성을 조금 더 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호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호흡수와 깊이도 정맥 한류량에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주냐? 그러면 이제 흡식 시에 횡격막이 복강 쪽으로 하강하게 되어서 흉곽의 용적은 커지고, 반대로 복강의 용적은 감소하게 되므로 복압이 증가하게 된다. 당연한 얘기 하고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래서 따라서 복강 내에 있는 정맥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어 혈액은 압력으로 적은 흉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혈액은 복부 정맥으로부터 흉부 대정맥 및 심장으로 올라와
정맥 한류량은 증가하게 된다. 뭐 읽으면 돼요. 자, 그래서 남아있던 50cc 정도의 혈액을 박출시키게 되므로 1회 박출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뭐 나머지 심장 근육 수축력도 따라 결정된다. 심근 수축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남아있던 50cc 혈액을 박출시키게 되므로 1회 박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심장의 그 단련으로 인해 가지고 근육이 힘이 좋으신 분들이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쭉 읽으면 어려운데 하나하나 풀어서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말들이 전혀 없거든요. 어려운 말들이 전혀 없고 같은 당연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멘트가 몇 군데 들어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박출률 한번 볼까요? 박출률. 페이지는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 계속 이어져 가네요. 요거는 별표를 좀 해놔야 됩니다. 이젝션이라고 박출률인데 심실 내에서 박출되는 혈액의 효과, 그러니까 박출하는 능력을 우리는 박출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 박출률을 계산하는 게 그냥 포탑을 쏘나, 그러니까 초음파 있거든요. 초음파 이렇게 심장에 갖다 대면, 젤 발라가지고 갖다 대면 기계가 다 계산해줘요. 기계가 다 계산해주고, 거기 우리는 수치를 읽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수치를 잘 알라 그러면 기본적인 상식은 알아야 되니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요즘 워낙 기계가 좋아가지고. 그 병원에서도 이제 초음파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장에다가 이렇게 젤을 짜가지고 이렇게 초음파를 왔다 갔다 슝슝 하게 되면 박출률하고 이런 거 다 구해줍니다. 심박출량도 대략적으로 나오고 계산해서 기계가 구해주거든요. 그러면 위에 숫자를 이렇게 읽기만 하면 되는데, 뭐 물론 이렇게 의학용어로 나오겠죠. 그걸 이제 잘 알아보느냐 안 알아보느냐는 그 사람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공식을 보시게 되면 심실 그 박출률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출률 구하는 공식은 심실 이완기 말 혈액량에 대한 1회 박출량을 B로 구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완기 말 혈액량 약 120에 그 다음에 1회 박출량 약 70cc분에 곱하기 100 하게 되면 박출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박출률은 심실의 근육을 수축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그 안정시 박출률의 정상치는 약 60%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계에서도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박출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박출률의 증가는 수축력의 증가를 반영하고, 당연한 얘기 하고 있어요. 박출률의 저하는 수축력의 저하를 반영한다. 당연한 이야기. 자, 그래서 심장에 하트 페일리어, 심부전이 있을 때는 이때 박출률은 40% 미만 뭐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심부전에 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의 부전이 심박출량이 안 되는 걸 심부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부전 같은 경우에는 박출률이 40% 미만 정도를 이야기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심부전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그렇고, 환자의 뭐 전체적인 임상으로 말씀드리면 환자의 전체적인 그 제너럴 컨디션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컨디션을 보고 40% 50%가 되더라도 나머지 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하트페일리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심부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나머지 것들을 다 제외하고 심장만 봤을 때, 박출률만 봤을 때 40% 미만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박출량 65페이지 한번 보시죠. 65페이지. 자, 심박출량 아웃풋이거든요. 심박출량은 자심실 또는 우심실 65페이지예요. 우심실에서 1분당 박출되는 총 혈액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1분당 박동수에 의존을 하겠고,
안정시 심박출량은 약 성인 남자의 경우 약 5리터 정도, 분당 5리터 정도, 5리터 정도가 되겠고, 여자는 남자보다 약 5에서 10% 적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심박출량은 1의 박출량 곱하기 심박동수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래서 1의 박출량은 아까 얘기했듯이 70cc, 요거는 고정되어져 있고, 이건 환자마다 다른데 환자 약 70에서 75회를 기준으로 잡으면 약 5리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분당 박출량은 약 5리터 정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CPR 교육할 때 막 얘기하잖아요. 1의 분당 박출량은 5리터 정도 됩니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이제 근거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박출량에 미치는 요인 한번 볼까요? 페이지 65페이지. 심박출량에 미치는 요인은 심박출량은 개인차가 심하여 가지고 몸집이 크면 많아진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체표 면적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번 체표 면적, 2번 연령, 뭐 이렇게 해서 뭐 보시면 되겠고, 80세에는 뭐 분당 2리터 조금 넘는다, 점점 감소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세, 대사와 운동, 당연한 이야기, 뭐 공포, 노여움, 흥분, 뭐 이런 거, 감정 반응 시, 과식 후, 임신 말기, 이런 것들이 심박출량을 증가시킨다.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도덕적인 내용들. 패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65페이지에 체표 면적, 연령, 자세, 대사와 운동, 뭐 격렬한 운동까지 뭐 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당연한 얘기죠. 축구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달리기, 러닝 열심히 하고 나면 당연히 뭐 심박출량 높아질 수밖에 없죠. 평온하게 똑같아야 된다면, 똑같을 수 있다면 마라톤 올림픽 나가겠죠, 저희가.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65페이지에 심장 펌프 작용의 조절 봅시다. 여기가 페이지 65페이지. 심장 펌프 작용의 조절 다 끝나갑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심전도 해석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심전도 시간은 내년에 또 할 거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러고 할 겁니다. 자, 심장 펌프의 작용의 조절 페이지 65페이지 봅시다. 오른쪽 가운데쯤에, 자, 심장의 수축력이 클수록 1 박출량은 증가하면 하고 1의 박출량 당연하죠. 그래서 심장 기능의 조절은 내인성 조절과 외인성 조절, 안쪽의 기능과 바깥쪽의 기능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그래서 내인성 조절 기전은 스탈링의 심장 법칙,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 설명할 수 있고, 외인성 조절은 주로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O2하고 CO2,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과 같은 것들도 물질이 있습니다.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뭐 다른 물질도 많은데 대표적인 게 그런 친구들이죠. 그래서 갑상샘과 갑상샘만 놓고 보면은 갑상선에 있는 기능이 항진하게 되면 24시간 동안 달리기 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심장이 계속 빨리 뛰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하고, 아무튼 그 호르몬 할 때, 대사장애 할 때 같이 또 이야기합시다.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반결절의 대사율 같은 경우에도 아까 했던 내용들, 그죠? 동반결절의 대사율이 증가하면서 심박동수가 증가하지만 체온이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하강하게 되면 심박동수는 감소한다. 당연한 얘기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뭐가 있을까? 밑에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스탈링의 법칙이 나옵니다. 자, 스탈링 같은 경우에는
그 신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심장에 대해서 일회 박출량과 대동맥 혈압 또는 대정맥 혈압과의 관계를 실험한 사람이죠. 조사했다는데 실험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일회 박출량은 생리적 범위 내에서는 동맥 혈압에 관계없이 이완기 심실 용적이 클수록 이완기의 그 스페이스 용적이죠. 집이 클수록 심실 충만량이 많을수록 박출량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계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때 이제 이 사람은 그러한 개념조차 성립되지 않았을 때 이거를 발견한 거니까 계속 이제 저희가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탈링 법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정맥 한류량이 많을수록 심실 충만량이 증가하여 생리적 범위 내에서 심근의 길이가 길어지고 심근의 수축력이 커져서 일회 박출량이 증가한다는 효과이다. 이것이 이제 심장의 바깥 자극 없이 내인성 조절 인자,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여기서 했던 거잖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계속 요거 페이지, 여기가 몇 페이지였지? 정맥 한류량 했을 때, 그죠? 그 앞전에 정맥 한류량 했을 때 다 같은 얘기 연결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내인성 조절의 대표적인 게 스탈링의 법칙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계의 조절. 중요한 건 다 끝났어요. 자율신경계의 작용.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계의 작용이 있는데, 그래서 자율신경계는 보통 억제작용을 하는 부교감신경과 촉진작용을 하는 교감신경계의 상호작용으로 심장 기능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양쪽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죠. 한쪽만 미쳐 날뛰면 영원히 잠자거나 영원히 이제 계속 하트레이트가 날아가거나 두 개 중에 한 개니까. 그죠? 그래서 교감신경은 잘 아시다시피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부교감신경은 박동수를 저하시킨다.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은 주로 심실의 근육에 적용해가지고 수축력을 증가시키면서 동방결절의 흥분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고 SA 노드에 그 다음에 전도 속도와 증가와 같은 반응을 나타냅니다. 요거는 당연한 얘기죠. 이러한 것들이 보면 전부 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보면 심실 근육을 작용해 가지고 수축력이 증가하면 혈액이 많이 나가고, 동방결절이 흥분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 하트레이트가 빨라지니까 혈액이 많이 나가고, 전도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마찬가지 심장의 정기적 자극 활동이 높아지게 되면 하트레이트가 올라가야 되니까 혈액이 빨리 나가고, 다 같은 다른 기전이지만 결과는 같은 내용. 그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어디에 붙어 있냐면 폰스에 붙어 있거든요. 연수에 기시되어서 동방결절, 방실결절, 심방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심실이 아니고. 그래서 심박동수와 수축력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안정된 상태에서는 부교감신경인 미주신경이 교감신경보다 더 큰 작용을 작용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왜 대표적으로 왜 핑거 에네마 같은 거 하거나 하게 되면,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왜 나이 많으신 분들, 할머니 분들 가끔씩 있거든요. 정말 가끔씩 있는데 하트레이트가 막 30회, 40회가 정상이신 분,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그렇게 스테이블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가끔씩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면은,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시면 변비가 엄청 심해지거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장갑을 끼고 핑거 에네마에서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야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이제 항문 쪽에는 부교감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자극이 돼가지고 하트레이트가 뚝뚝뚝뚝 떨어뜨리는 현상이 가끔씩 있어요. 정말 1년에 한두 번씩. 그래서 화장실에서 쓰러지거나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많이 심하신 분들이라던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교감신경이 워낙 활성화돼 가지고 하트레이트가 떨어져서
한 번씩 이렇게 픽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죠. 실신같이. 그러한 경우도 가끔씩 있는 경우도 있다. 잘은 없고 보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 중요한 거는 정말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기본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심전도가 페이지 67페이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학년이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면 심전도 판독을 완벽하게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인데 지금은 맛보기로 이렇게구나 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하려 그러면 심장에 대한 생리가 제대로 해부 생리가 이건 생리학이잖아요. 해부 생리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해부 생리가 제대로 돼야지만 심전도 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심전도 같은 경우에는 한번 겉핥기로 살짝만 보면 심장이 활동에 따라 생기는 활동 전압을 신체 표면에서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계가 좋으니까 활동 전압을 우리가 이 전기적 자극을 우린 전도체니까요. 그죠? 읽어내겠죠. 그래서 이제 신체 표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재분극하고 심장의 재분극과 탈분극의 순서와 시간 때문에 우리는 이 전압차가 발생하잖아요. 이 전압차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낸다. 그게 이제 심전도다 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얘기 나오는데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초당 약 25mm 속도로 기록한 것을 의미하므로 작은 눈금 하나가 1mm는 0.04초가 되며 작은 눈금 5개마다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어 굵은 선 사이에는 0.2초가 된다. 요게 이제 핵심이죠. 이게 보면 제도 있을라나 한번 찾아볼게요. 커져라. 자, 일단 대충은 할게요. 왜냐면 지금 EKG 책이 없으니까. 자, 보면 이렇게 네모난 칸이 이렇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네모난 칸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가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작은 눈금 하나가 1mm가 0.04초고 작은 눈금 5개마다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게 0.2초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하나가 0.2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0.2초가 되겠고 안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씩 작은 선이 하나씩 되어져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심근의 위치에서 탈분극과 재분극 차이 나타나는 웨이브 형태로 나타나 있고 우리는 이거를 이제 피파, 그죠? PQRS, T파로 설명하죠. 그래서 PR 간격, 그 다음에 QRS군, 뭐 ST 분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2학년 가서 가르쳐 드리고 일단 PQRS T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뭔지. 그러면 충분해요. 일단 P파는 첫 번째 볼록 튀어나오는 동방결절에서부터 나오는 충격이 SA 노드에 나오는 충격이 심방으로 퍼져 심방의 탈분극을 나타내는 파이다. 그래서 심방의 수축을 유발한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정상은 0.12초 이하의 곡선이다. 지금은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파는 이렇게 탈분극이 시작이 되겠고 정상은 0.12초 이하의 부드러운 곡선이다. 요렇게 튀어나온 거. 그 다음 QRS는 QRS 3개의 파를 포함해 가지고 뾰족한 형태인데 심실의 탈분극기에서 심실의 수축을 말합니다. 그래서 폭은 0.06에서 0.1초 이하
나타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심실 같은 경우에는 그 비대 또는 확장이 있으면 QRS군이 연장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다양하게 EKG 파가 있거든요. 그것도 내년에. 일단 지금은 요 위에 거만 요렇게. 그 다음 T파는 이제 재분극기이죠. 심실의 이완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완기이기 때문에 폭이 높지가 않고 전압이 높지가 않고 P파보다 크지만 부드러운 곡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완기니까 심실의 재충만기, 피가 쭉 차는 시기. 그래서 이제 다시 또 P파 오게 되면 빵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요거는 뭐 심전도 같은 경우에는 생리학이 아니다 보니 시험 문제에는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중간고사나 뭐 기말고사나 그러진 않을 거고 생리학 앞부분, 생리학 파트 부분은 꼼꼼하게 좀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3단원은 마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